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멜경제입니다. 오늘 조간신문에 실려있는 사진부터 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김정은 아무 일 없다는 듯 84일 만에 민생행보에 나섰다라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북한노동 김정은 위원장이요 선분교와 최전방 지역 상골학교 등 오지 근무를 하는 교사들을 만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다라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바로 유엔의 대북 제재안이 확정돼 공개된 날이기도 합니다. 유엔 제재 아랑곳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김정은, 글쎄요 어디까지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위험해요라고 한국일보를 비롯해 몇몇 조간신문에 이 사진이 좀 실려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이 그린피스 회원이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 1년을 빗대어서 이제 저렇게 퍼포먼스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 드러내고 웃는 셀카 원숭이 저작권료 25% 챙겼다라고 합니다. 한 사진 작가가 놓고 간 사진기에서 원숭이가 저렇게 수백 장의 자동 셔터를 눌러서 사진을 찍었는데 하필 저 사진이 됐습니다. 저 돈으로 이 사진 작가가 책도 내고 큰 유명세를 탔는데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이 무단으로 저 사진을 도용했습니다. 바로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셀카 원숭이에게 있다라고 해서 긴 소송이 이어졌는데 양쪽 모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료 25%는 사진 작가에게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다 함께 문워크 너 두고 보자. 대북 제재 관련해서요.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이 한 발씩 뒤로 물러나선 모양새입니다. 유엔 제재 결의안이 통과가 됐지만 내용이 초안보다는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어제부터 철수와 영희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희야 뭐하니라고 했더니 신경 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남 홀대론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국민의당 색종이인가요? 예, 가위로 잘라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이게 제가 얼치기 좌파가 아니라고 말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재수정 부결 사태를 말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여기 좀 잔인하죠. 몽둥이로 패는 최근에 이 여중생 폭행 사건을 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얼치기 좌파가 아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살려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지금 청문회를 거치고 있습니다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국민의당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나가고 있죠. 자,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당이 키를 쥐고 있다. 안철수 대표가 키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맹정섭 경기대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수희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 황승경 대중문화평론가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에 실려있는 박성진 후보자 얘기부터 보겠습니다. 여당도 박성진도 커지는 인사의 난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 분위기도 반대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라고 기사는 싣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일학 의원은요, 한두 명 빼고는 다 임명에 반대했다. 야3당도 이날 박 후보자 자질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가 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까지 10여 시간 동안 청와대나 박 후보자로 스스로 결정할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 철회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상 청문회에서는 청문 채택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의 고심이 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야당이 김 후보자와 관련해서 좀 부정적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진 낙마로 기운 여당 자진 사퇴 수순밟나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향 검증에 집중되면서 후보자의 중소기업 정책을 검증할 기회가 부족했다라는 다소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청와대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박 후보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를 포기한다고 해서 과연 야당이 김명수 후보자를 구해줄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해서 여야 모두 좀 대치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각오로 인사를 임하라라고 청와대 인사팀을 질책했다라는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려 있습니다. 4일 수석회의에서 당부했는데도 멈추지 않는 인사의 난 때문에 조현옥 인사수석과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상당히 엄하게 질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재풀을 확보하라는 일반적 지시와 함께 인사라인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수위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넘어가는 측면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표현이 좀 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박성진 후보자를 사퇴시키면 청와대의 직접 인사 책임론과 인사라인 개편론 요구에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다. 바로 박성진 후보자를 지명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옥 조국 수석에 대한 인사 책임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박성진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얘기들 좀 들어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과연 인사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후보자처럼 경험과 경륜이 부족한 분이 대법원장으로 바로 들어가자마자 대법원을 운영하면 초보 운전자가 대법원을 운영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조마조마하게 봐야 됩니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지금까지 판결을 보면은 국민 정서와 배치되는 진보적인 판결을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 시대에서 구하는 대법원장 상은 꼭 그와 같은 권위와 경력을 갖춘 분이어야 되는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우리하고 가장 법제가 유사한 일본에서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특히 미국에서는 50세 그 연방 대법원장을 임명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갖고 경륜 부족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납득할 수 없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 창조 과학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말씀드린 거 그대로고요. 창조 과학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생각이고 그분들의 그 논의에 대해서는 뭐 국민으로서 존중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하실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창조과학회 이사로서까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창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입장이신가요? 창조과학자들이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입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보기에 지구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6,000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어서 박성진 중기벤처부 장관 후보자까지 오늘 오전 중으로 이 거취를 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일부 조간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게 인사 문제를 질책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발목을 잡는 야당이 책임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밑에 참모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자, 하나하나 원인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분에게 제가 누구 책임냐 물어봤더니 답이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 맹 교수님부터 좀 듣겠습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중심제의 모든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이죠. 문재인 대통령 책임이다. 근데 왜 그렇습니다. 정부 책임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 전반적인 것은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하나의 흠결이 박성진 후보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소위 역사관 문제에 대한 것이 불거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체적인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과연 이번에 인사 문제가 적합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되돌아볼 계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그중에 한두 개, 조대엽 후보자의 탈락이라든가 또 박기영 문제라든가 또 이번에 박성진 또 이번에 아마 오늘 내일 뭐 여러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걸 봤을 때 야당으로부터 쓸데없는 빌미를 줘서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역사의 큰 딜레마가 처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치 앞도 못 나가고 있는 이것은 바로 대통령께서 어떻든 간에 문제를 좀 직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책임이다. 소 국장님. 저는 이제 역시 이 전반적인 인사의 기조 있지 않습니까? 큰 틀. 물론 이제 실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조현옥 인사수석이나 뭐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은 결국 이제 통치권자가 큰 틀에서 인사를 어떤 쪽에서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때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균형, 탕평 인사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의 인식과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이른바 탕평 인사.
협치 어떤 인사 이런 것들이 이제 구현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조대엽 후보자든 뭐 박기영 본부장 사례든 유영진 식약처장의 경우든 대통령과 좀 남다른 관계에 있었던 분들 인사에서 계속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결국 어떤 검증이나 추천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은 인사에서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조금 더 인사의 폭을 좀 넓게 보고 그야말로 때로는 정말 야권의 인사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중심의 인사 또 그런 것이 향후에 협치를 가져가는 데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과 자질을 보고선 사람을 고른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의 인연, 사적 인연, 쉽게 말하면 코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이 참사가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코드 인사 대통령 책임이다. 이수희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직접적인 이제 책임 그 문제 소재를 따진다고 하면은 김희수 그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원식 지금 민주당 원내 대표가 표 계산을 잘못한 거 그러니까 야당이 본때를 보여줄 기회를 보고 있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거 그것이 뭐 직접적인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외에 뭐 안경환 그 교수라든가 뭐 이유정 그 헌재 재판관 후보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검증하면 나올 수 있는 너무나 쉬운 신상과 관련됐던 문제들 때문에 낙마를 했단 말이죠. 그런 거는 민정수석실의 잘못이 아니냐. 그거는 박성진 후보자도 조국 수석의 잘못이다.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 수석이 외려 코드 인사에 매몰돼가지고 그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직접적인 책임 소재를 따진다면 두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현옥 인사수석은 책임 없어요? 뭐 조현욱 인사수석도 하지만 그보다는 검증의 문제라고 하면은 저는 민정수석실이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후보자로 지명하기 전에 조금 더 검증이 철저히 됐다면 걸러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다 청문 대상에 올라간 것 자체가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이 크다. 조대진 변호사는 저는 이제 대통령의 직접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통치권자 차원에서 간접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면 뭐 그거야 그렇게 물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직접적인 책임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사팀의 직접적인 검증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많이 실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낙마한 후보자들을 보면 뭐 객관적으로 아주 쉽게 검증할 수 있는 이런 신상에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소위 말하면 걸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더 실무자들이 세밀히 보면 좀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야당이 관련해서 이제 후보의 적합성보다는 이게 정쟁의 도구로 이 후보자들에 관련된 부분을 결정하지 않느냐. 사실상 안철수 대표도 관련해서 본인의 SNS에 그런 부분을 올렸거든요. 우리가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후보의 적합성 부분 때문에 기준으로 이게 낙마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의 정책 계산, 정쟁의 도구로 생각하는 야당의 입장 때문에도 부결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검증 실무자 책임이라고 했는데 실무자는 어디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관부터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수석부터 말하는 겁니까? 다 책임이 있고 물론 이제 수석도 직접적인 책임의 범주에는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뭐 대통령이 관련된 서류들을 다 만기칠람하듯이 볼 수는 없듯이 수석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사람들의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이런 실무 담당자들이 놓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석을 비롯한 인사검증 책임자들의 잘못, 게다가 발목 잡게 하고 있는 야당의 이 탓도 크다라는. 우리 황평동관님은요? 저도 이제 실무자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여러 카드를 놓고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른 실무자신데 저 실무자에는 혹시 임종석 비서실장도 해당되는 거예요? 인사위원회 위원장이니까요. 그렇죠. 포함되죠. 그래서 그 여러 카드를 놓고 계산을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야 되고 야당이 협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치 그것을 바라는 것처럼 이렇게 인사를 계속 코드 인사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그 저희가 너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대통령의 또 인사 스타일까지 또 문제가 되고 있군요. 어쨌든 화면에 지금 이제 초기에 이제 F4라 불렸던 분들하고 이렇게 청와대 이제 커피 들고 산책하는 모습인데 저 좋았던 꽃다운 시절은 지나가고 지금은 이제 책임론이 막 불거질 정도로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대목에서 앞선 작가 기사를 읽었습니다만 만약 여기서 자진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지명 처리할 경우는 방금 여러분들께서 다 얘기하신 대로 인사 실무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막 불거져요. 그렇다면 청와대 민정 인사수석 라인을 또 교체해야 되는 요구에 시달리게 되는데 박성진 후보자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최선의 결정인지 그대로 가자니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니 이것은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어떤 조치가 가장 좋을까요? 저는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 후폭풍은 좀 가라앉아요? 덜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소위 부결권은 박성진 효과가 커요. 아, 그게 또 글로 연결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성진 카드라는 거를 사실은 대통령님과 청와대에서는 정무 카드로 일찍 뺐어야 돼요. 그러면 김희수 문제에 대해서 국민당이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이럴 때가 정무 라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대통령 중심제에서 모든 문제는 대통령이 져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이 전체의 나무만 보지만 숲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박성진 카드는 이번에 김희수 카드가 부결되면서 김명수 카드로 불길이 옮겨갈 수 있는 또 하나의 킬러가 된 거예요. 끼어있는 카드가 오히려 양쪽을 죽이는 카드가 됐죠. 근데 문제는 국민의당의 선택은 결국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고요. 자유한국당이 김희수 카드에 대해서 부결 조치한 부분은 앞으로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방송국에 죄송하지만 굳이 대통령님이라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을 상대로 방송하기 때문에 사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국민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성진 후보자가 김희수 후보자의 발목을 잡은 아킬레스건이 됐다. 그냥 본인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고 있군요. 사퇴를 하면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야당이 통과시켜 주나요? 그러면? 저는 박성진 후보자는 여러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아마 특히 오늘 중에 사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진 사퇴 쪽? 지명 철회보다는? 그런 게 아무래도 이제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하는 거죠. 하라고 자꾸 독촉이는 거 아니죠? 우리 아침 방송인데 이게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프로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야당도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의견들이 높기 때문에 저런 상황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것이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어떤 표결이 통과되는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을 통해서 수습을 해나가고 그랬을 때 이제 제기되는 인사의 책임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그 책임을 지고 누가 꼭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우리 사회가 일정한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 거기에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고 자꾸 새로운 사람이 또 바뀌고 이것이 과연 맞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한번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인사를 되돌아보고 진솔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국회에 나와서 아니면 국민한테 그러면서 새롭게 이제 또 그런 나가겠다는 정신을 잘 보여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수순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수습을 해나가고 정기국회에 성실하게 임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을 또 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되 청와대 정무 인사수석 라인에 대해서는 민정수석 라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신임을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좋은 해결책이다. 글쎄 오늘 이제 청와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많은 고심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깐 이 인사 문제 누구 책임이냐라고 하는데 일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요. 발목 잡는 야당이 지금 문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희수 후보자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호남에서도 민심이 그렇게 썩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국민의당 의원들이 전부 지역구에 가서는 나는 찬성표 던졌어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닐 정도인데 자, 이 안철수 대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냐 아니면 자살 행위를 한 것이냐 앞서 잠깐 만평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내가 얼치기 좌파가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줬지 않았냐, 입증하지 않았냐, 이제 나를 같은 편으로 해달라라는 식의 이제 그런 만평도 좀 있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겁니까? 존재감을 보여준 겁니까? 아니면은 돌아올 수 없는 자살 행위를 해버린 겁니까? 그건 이후에 또 어떤 정치적 액션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거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승부수를 아주 강하게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승부수 쪽이다. 그러니까 강철수로 바뀌겠다. 이번에 전당대회 통해서 또 특유의 까는 아주 굵은 목소리를 다시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안에서의 이게 정치적인 어떤 셈법이냐 뭐냐를 떠나서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어떤 모습일 거다라는 거는 보여준 것 같아요, 색깔을. 그냥 문재인 정부에 호락호락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치인 안철수가 보여준 승부수는 제법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역풍은요? 역풍은 없어요? 그건 이후 행보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행위가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는 자살골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아주 강하게 드러낸 승부수가 아니라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결국에는 결과는 자살골처럼 귀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보수 적폐 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한 자살골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어쨌든 지지층이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국민의당을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실망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에 내에서 일관된 목소리로 안철수 대표의 저런 행동들을 지지했으면 모르겠는데 사실상 당내에서도 반신반의하고 있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통합의 리더십으로 본인이 당을 이렇게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그 신념에 따라서만 당을 움직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민의당이 호남 눈치를 보고 있는데 김희수 후보자 낙마시켜놓고선 뒷북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폭탄 등 후폭풍에 호남 의원들이 난 인준 찬성했다 그러고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요. 내가 바로 김희수를 과거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수 후보자는 굉장히 훌륭한 좋은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국민의당 의원들이 죄다 칭찬을 하고 있는데 결국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리고 이수희 변호사님 말대로 정치적 승부수를 던져서 잘못한 게 없다면 잘한 거라면 왜 슬그머니 우리가 캐스팅 보트 졌다라는 문구는 안철수 대표 페이스북 문구는 왜 슬그머니 내린 거예요? 그리고 의원들이 왜 슬그머니 자꾸 이렇게 뒷북 칭찬에 나서요? 저는 중앙 정치하고 지역에서의 정치가 그 국회의원의 특히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좀 숙명처럼 갖고 있는데 중앙 정치하고 자기 지역구 가서 하는 얘기가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느낀 거는 지금 이런 뭐 안보 위기에서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의 뭐 좀 뭐랄까 좀 불안한 모습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견제 심리가 좀 밑바닥에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유권자, 여론 중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거 좀 견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는 뭐 미롤 가는 게는 끝나고 이제 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좀 형성되고 있는 그거를 안철수 대표가 읽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잘했다. 그래놨는데 뒤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니까 지역에 가서는 또 슬그머니 이제 김희수 후보자 칭찬도 하고 또 뭐 우리가 결정권을 줬다라고 이제 자랑스럽게 내건 캐치프라이즈는 또 슬그머니 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쨌든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내년 좀 지방선거에서 또 한번 딱 판명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 지금 국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 의원의 시원한 되치기 이 총리의 정치 내공이다라고 하는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이 좀 인터넷에서도 그렇고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답변자로 나왔는데 평화협정은 북한에서 주장하고 있는 남한의 동조 세력이 강조한다라는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평화협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명품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남북합의에 포함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 또 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 최근 MBC, KBS에서 불공정 보도 본 거 있냐 그랬더니 나는 오랫동안 잘 안 봐서 모릅니다. 나는 다른 방송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권분리 국가가 아니다라는 국민의당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김희수 후보자 낙마시킨 게 누군데 상권분리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대받아쳤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화려한 답변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조선은 대화 자격 없어. 핵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문제. 남조선의 근본 입장이 바로 서지 않는 한 대화는 하나마나. 북한의 입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에서도 대화를 간간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되묻고 싶은 것은요. 미국이 대화를 말하면 전략이라 하고 한국이 대화를 말하면 구걸이라 하는 그 기준은 또 무엇인지 오히려 이상합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통화하면서 한국이 대북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겠습니까? 미국에게는 척지고 중국에게는 발길 차이고 북한에게는 무시당하고
결국 왕따 신세만 자초한 거 아닙니까? 저는 김성태 잠깐만 의원님... 이야기 들어보세요. 네,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권 안보 전략인지 이제 답변 한번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김성태 의원님이 한국 대통령보다 일본 총리를 더 신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을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KBS나 MBC에서 불공정한 보도를 한 것 혹시 기억나시거나 본 게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네. 안 보십니까? 네. 뉴스도 좀 보십시오. 그래야 세상 돌아가고 우리 문정권이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고를 알 수 있는 네, 것입니다. 아주 개인적인 말씀을 자, 드리자면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네, 민노총 산하에 네.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 그리고 현 사장이 운영하는 꾸려가는 방송, 어느 게 더 객관적이겠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에 답변이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객관적으로 될 수 있겠습니까? 언론 노조가 장악하는 방송이 객관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누가 장악했느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저는 보도를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본능적으로 어느 것이 공정한 보도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보도를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국회 대정부 질문 문재인 정부 첫 대정부 질문이라 의원들이 잔뜩 이제 뭔가 날카로운 비판을 하기 위해서 벼르고 나왔는데 이낙연 총리가 뭐 요리조리 다 피해간 게 아니라 이제 뭐랄까 대받아쳤는데 굉장히 상대방이 꼼짝 못하게 말문이 막힐 정도로 잘 받아친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이낙연 총리 예전에 이제 알았지만 기자 출신이어가지고 사실 이렇게 말이 굉장히 명확해요. 예.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 총리가 수준 높은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리고 그 국면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낙연 총리의 저러한 답변 태도 그리고 거기 답변할 때의 방식, 쓰는 언어 이런 것들이 저는 대단히 호평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치 지도자 저런 것들을 좀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질문하는 의원들과 굉장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말을 해도 이걸 직설적으로 예를 들면 추미애 대표식의 어법을 쓰느냐 이낙연 국무총리식의 어법을 쓰느냐에서 저는 국민들이 그래도 바라는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식의 어법이 더 설득력 있고 호소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저런 부분들을 보면서 왜 지금 시점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저런 이른바 사이다 발언에 이 환호를 하고 있는가 그거에 숨어있는 메시지가 좀 있다라고 보거든요. 야당과 협치가 부족하다는 야당 의원 질문에는 수긍을 했어요. 또 이제 받아들일 건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도 너무 이상하게 무리하게 비틀어서 이제 들어오는 그런 공격적 질문에 대해서는 딱딱 논리적으로 이제 막아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좀 다르게 본 게 예. 우선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워낙 질문 내용 자체가 수준이 낮다 보니까 또 수준이 낮아요. 예, 아니 그리고 그 의표를 찌르고 지금 문제되는 거를 콕콕 집어서 묻지를 못하고 뭐 제왕적 대통령제입니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낙연 총리의 그 토론 스킬에 대해서는 저도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제 그 말에 하지만. 좀 진지함이 너무 스킬 중심 아니냐, 진지함이 결여된 거 아니냐. 야당 의원들 질문에 경청의 자세는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좀 그거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정치 사회에서 가장 우리가 좀 갈증나는 것이 이제 언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에마다 정치적인 어떤 그 애환이 녹아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데 어제 이낙연 총리의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군계 일학이었다. 자,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정말로 난감합니까? 그런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를 이끄는 그 2인자로서 한 땀 한 땀 내뱉는 그러한
묵직한 돌직구가 예. 우리 국민들한테 대단히 안정감을 줬다는 점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야당 의원들의 어떠한 품질의 문제보다도 예. 이에 답변하는 워낙 이낙연 총리의 그러한 하나의 질의응답 태도가 예. 훨씬 더 긍정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청와대 대통령이 이제 인사 문제 여러 가지, 사드 문제 여러 가지로 이제 공무관 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부를 대표해서 나온 이낙연 총리가 시원하게 이제 야당 의원들을 이제 뭐랄까 이제 해명도 잘 하고요, 이제 설명도 잘 하다 보니까 아마 환호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인터넷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자질 얘기가 뭐 잠깐 뭐 나온 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자,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도 어제 조금은 볼썽사나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야당 국민의당의 이 김중로 의원이 강 장관을 불러서요. 느닷없이 음발을 좋아한다.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고 다시 들어가시라라고 해서 여당 의원들이 성적 비하다,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김중로 의원이 결국 사과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우리 정치인들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겠습니다. 뭐 하얀 머리 멋있습니다. 뭐 여자분들이 지금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답니다.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외교가 그렇게 잘 되죠. 많은 사람이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아까 저 4강 외교요. 예? 뭘 사과하는 겁니까? 됐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좌중에서 떠들지 마세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어요.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사과할 일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반성하세요. 사과할 일 있는가? 무슨 말씀하고 계셔? 국회에서 소리만 지르면. 김중로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는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강경화 장관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뭐 논란이 될 것 같으로 예상을 했던 모양인데 머리가 하얀 게 뭐 인기가 많다. 나도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려고 백색 염색약을 쓰다 보니 그것도 다 떨어졌다. 외교도 그렇게 좀 인기가 많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글쎄요. 어떻게 보세요, 황평동아님? 예. 아니 뭐 마지막에 그 외교 이야기가 예. 본인이 하려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비유가 굉장히 부적절했죠. 무슨 염색약 이야기를 하고 또 여기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 이낙연 총리와 예. 그 질의를 하던 국회의원들도 그 한 예를 정확하게 보여줬는데 자기가 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느 정도의 파장을 일으키고 이걸 많은 예.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본인의 그런 어떤 할 얘기만 하고 예.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어떤 위치만 이렇게 과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 대단히 부적절한 예죠, 이게. 강경화 장관이 여성 외교부 장관이 아니라 만약 남성 외교부 장관인데 백발이었어요? 그러면 저런 표현을 할까요? 안 했겠죠. 여성이기 때문에 비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본인이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예. 지금 보면은 비하적인 그런 발언이었죠. 명백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성 장관은 장관이기 전에 그냥 여자인 거죠. 그게 굉장히 저분들 눈에는 그렇게 그냥 여자로 보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외모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저게 뭐 남자 장관이었으면 남자 장관의 외모부터 얘기를 하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워낙 미남으로 유명해서 그 양반이 만일 나왔다 그랬을 때 외모부터 얘기했을 수 있지만 역시 잘생기셨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는 그래도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그런 거겠지만 지금 그 강경화 외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좀 모욕스럽다 그래야 되나요? 수모스러운 거죠. 보는 여성분들도 저는 저 장면 보고 굉장히 수모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장관이지만 여전히 여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강경하게 그 부결시켜 놓고 나서 4강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4강 대사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저 지금 김중로 의원이 비례의원인데 국방위 관사예요. 그리고 육사 출신이고 그러면은 이제 그 4강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좀 이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저런
앞에 그런 그 외모 관련된 여성 비하적인 그런 그 발언부터 해놓으니까 그런 그 안철수 대표가 얘기한 4강 대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못 꺼낸 거잖아요. 저것도 국민의당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강경화 장관은 뭐 그렇게 크게 불쾌하진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정책적으로 좀 질의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무래도 이제 국무위원이다 보니까 뭐 국회의원에 대해서 불쾌했다라고 해서 이제 아마 속내를 다 드러내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저런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 저런 모습이 벌어지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신 대로 뭐 이낙연 총리와 그 질의하는 의원들 간에 있어서 이낙연 총리가 완승을 했던 이유도 그 준비의 차이라고 봅니다, 결론은. 이낙연 총리는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정치에 관련된 부분을 잘 꼼꼼하게 또 답변이 어떻게 있을 것인지를 준비하고 나왔을 텐데 야당 의원들의 머리 생각에서는 어쨌든 공격만 하겠다. 그리고 관련돼서 흠집을 잡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준비가 부족했을 것이고 그냥 공격이란 정책보다는 머릿속에 공격한다라는 생각만 들고 나오니 뭐 당사자들이 실제로 정책을 통해 가지고 듣고 싶은 얘기는 나오지 않고 말씀 주신 대로 뭐 외모라든지 그 변방에 있는 것들만 두드리고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 태도 여러 가지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분명해 보이는 거는 국민의당이 더 이상 정부라든지 여당 편은 아니라는 게 이제 확연히 좀 드러나는 이제 정기국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건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강릉 10대 집단 폭행 가해자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1명은 도주 우려가 없다라면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강릉 가해 학생 중에 한 명인 A양인데 1시간 20분 동안 신문 내내 고개를 숙인 채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우발적으로 한 일이지만 후회하고 반성한다라면서 울먹였고요. 이 A양의 아버지는 뭐 단순한 친구끼리 싸운 정도로 알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고 보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피해 학생과 그 언니를 만나서 좀 사과하겠다 이런 뜻을 좀 전달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학교는 덮었는데 경찰 제주소로 밝혀진 울산 집단 괴롭힘 사건 13살이 자살했는데 가짜 유서 파문도 좀 일고 있습니다. 올해 3, 4월 한 중학교에서 A군을 때리거나 괴롭힘을 한 같은 반 학생 9명을 폭행 등 혐의로 울산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 A군이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뒤로 빼내 주저앉게 만들기도 했고요. 쉬는 시간에 책상에 엎드려 있으면 몇몇 그부가 툭툭 치고 지나가거나 모자를 잡아당기며 괴롭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살을 했는데 당시 학교에서는 이게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해서 학교를 잠시 쉬면서 대안학교 진학을 생각해보라라는 식으로 안이한 대처를 했다라는 기사가 좀 뒤늦게 좀 실려 있습니다. 자, 12년 전에 부산에 개성중을 다니던 아들이 동급생에 맞아서 폐 3분의 2가 파열됐는데 당시 가해자는 멀쩡히 학교를 잘 다녀서 지금은 의대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의 인터뷰 기사인데요. 좀 읽기가 좀 먹먹해질 정도로 좀 딱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니까요. 딱밤 때리기 장난을 하다가 이 아이가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그리고 의자로 맞았다고 합니다. 폐 3분의 2가 파열됐고 머릿속에 피가 고였다고 합니다. 그 뒤 4일 뒤 이 학생은 이제 숨졌습니다. 이 가해 학생은요, 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역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년법 때문에 그냥 형사처벌을 면했고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명문대 의대에 최근 진학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는다. 이 학생 역시 또 다른 피해자다라면서 감싸고는 있습니다만 사회 여론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 학생도 구속이 되고 이 강릉에 있었던 이 여고생도 이제 구속이 되는 일이 좀 벌어졌는데 이 사태를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지금까지 쭉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영상 좀 보고 와서 얘기 듣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앞으로는 진짜 입 조심하고. 그리고 나 이렇게 할 거야. 나 이렇게 아침에 시켰잖아. 지금까지 너한테 했던 잘못들 더 반성하고. 너 니 지금 몇 번 잘못했어? 안 그러겠다고 해놓고 몇 번 잘못했냐고. 카메라 쳐다보고 얘기하라고. 오. 자. 너 진짜 뒤질래? 아니, 빨리 얘기해. 앞으로 너한테 그럴 때면 미안하고 반말 쓰지 말랬다. 죄송하고요. 했던 얘기를 왜 또 해? 또 맞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 이거 5분 찍을 거니까 빨리 얘기해. 5분 동안 네 잘못했던 거 다 말해. 진짜 네 얘기 한마디라도 못해.
일 때문에 우리 언니랑 우리 친구들한테 욕먹는 거랑 그리고 오빠랑 헤어지게 된 거랑 예. 이제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수위를 넘어선 그런 학생들의 모습인데 법원이 잇따라 그 소년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있어요. 네. 확연히 다른 건가요? 지금 이제 일시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는 조금 뭔가 소년법 개정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법원도 좀 판단을 달리하는 건가요? 뭐 꼭 그런 흐름 때문에 법원이 다르게 판단했다고 보여지진 않는데요. 이 사건에 국한해서만 보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그 우발적이라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발적이지 않았던 정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사실상 처벌이 조금 엄중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유를 판단을 좀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가해자들 중에 전부를 구속한 건 아니고요. 그중에 아주 실행 정도가 조금 강하거나 주도적이었던 학생들 2명만 구속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재판부도 그렇고 지금 관련된 법학자들도 그렇고 소년법에 관련돼서 너무 솜방망이 처벌인 거 아닌가라는 지금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초점을 맞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이제 소년들을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이런 예방 쪽에 초점이 좀 맞춰야 되는데 이런 사건이 자꾸 벌어지면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된다. 성인에 준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논점만 결과론적인 측면만 다가가고 있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예방이라는 점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잠깐 기사에서 읽었습니다마는 부산 개성 중에서 당시 중학교 2학년 학생 아이를 잃은 그 아버지 홍성인 군의 아버지가 가해 학생을 원망하지 않는다. 지금 이제 명문대를 들어갔어요. 이제 소년법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녔고 명문대로 갔는데 자기 아들은 자기 곁에 없어요. 그러나 이 때린 가해 학생을 원망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그 학생도 똑같은 피해자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공감하세요? 동의하세요? 만약에 아이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있다면은 내 아이를 죽인 다른 아이가 멀쩡히 학교 다녀서 그것도 명문 의대를 진학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쉽게 용서가 되나요? 시간이 그러니까 저분이 굉장히 의인이신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마음을 좀 더 다스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게 힘들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게 물론 이제 그 가해자도 밉겠죠.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런 자기 자식 같은 피해자가 또 없으려면 이거는 제도나 예방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사람의 가해자보다는 미워하기보다는 이런 제도와 그 예방의 그 부적절성에 대한 희생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꿔주길 바란다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그 마음 어린 사과는 아직 못 받은 모양이에요. 그 가해 학생으로부터. 넌 그렇게 잘 먹고 좋은 대학 갔는데 너 때문에 숨지는 우리 아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나에게 찾아와서 우리 아이 묘에 가가지고 진정 어린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마음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해 학생이 이제 지금 의대를 다닌다고 하는데 이 학생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그 마음속의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정말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차마 못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죄책감을 아예 안 갖고 그냥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어느 쪽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이 아버님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 보통의 경우에는 정말 죽은 내 아들만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억울한 거고요. 근데 지금 저는 이 사건도 그렇지만 울산의 그 중학교 1학년 자살한 아이 그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얘 얘기를 안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하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아들 명의 유서를 위조를 한 거죠. 그 가짜를 조작을 해서 그걸 들고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그나마 이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저는 이게 학교 내의 학교 폭력은 학교 관계자들의 자신의 안위 때문에 자꾸 축소하려고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 울산 사건이 주는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또 크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도 있지만 피해 학생에 대해서 제대로 보호가 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초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 최군도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글 중에서 어차피 이건 살인은 아니다. 이런 글들을 올렸거든요. 조롱하는 듯한. 반성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 당시에 어쨌든 그 당시에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게 공분을 샀죠. 근데 이게 학교 폭력이 이것이 법적으로 처벌을 못 한다라는 부분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똑똑하군요. 그러니까 네.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적인 처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하지만 그렇게만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그냥 법만 처벌하면 되는데, 강화하면 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럼 학교 차원에서의 교육, 저는 특히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 학교 폭력이라는 부분이 얼마나 문제인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이른바 이제 그 교육을 받게 될 때, 그럴 때에는 정말 그 교육 내용 자체를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도록 내용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냥 때로 뭐 100명, 200명 모아놓고 그냥 드라마 하나 틀어주고 교육이다 하고 끝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좀 같이 봐야지, 이 법적인 문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촘촘하게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이제 강릉 사건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강릉 가해 학생, 이제 구속이 된 가해 학생의 아버지도 그냥 애들 친구들끼리 싸운 줄 정도로 알았지 그렇게 끔찍한 줄 몰랐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지 않으면 밖에서 내 자식이 싸우고 왔다 그러면 그냥 뭐 주먹으로 몇 대 치고받고 했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영상을 보면 저게 과연 미성년 중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막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 폭력이, 어른들은 뭐 애들끼리 서로 한두 대 주고받은 걸 가지고서 무슨 그게 폭력이고 그게 무슨 뭐 고소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어른들,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교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폭력이 1차 폭력은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2차 폭력이 이루어져요. 당사자의 싸움이 있고 난 다음에 부모가 이를 어루만지고 대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법적으로 갑니다. 물론 촉탁법이라 해서 14세 이하일 경우에는 그도 저촉이 안 됩니다만은 저는 오늘 그 홍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이제 같은 동년배거든요. 동년배로서 이 아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떤 반대로 우리 한 아이는 가해자는 성장을 하고 의대의 학생이 되고 또 졸업을 해서 좋은 사회에 진출했을 때 느끼는 자괴감 이런 것들을 오히려 역으로 어울러주는 이런 것이 큰 울림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1차 폭력보다도 2차 폭력에 대한 문제를 우리 학부모들이 좀 더 정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세월이 흘러도요. 아마 김영호 앵커는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희 이제 동창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벌써 30년, 40년 전에 학교 다녔을 때 일이거든요. 지금도 그 당시에 네가 그때 나 때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합니다. 모이면. 저도 기억 다 나요.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하는데, 기억나요.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 해요. 때린 친구는 기억을 못 해요. 맞아요. 맞은 친구는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저만큼 이 학교 폭력의 문제는 이게 이 피해자한테는 가해자는 뭐 그냥 장난으로 내가 한 대 때렸다 생각하지만, 피해자한테는 인생에 아주 깊은 이 상처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육 그리고 심리 치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말 좀 계획을 이번 단계에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반 애들 괴롭히던 친구 있었어요. 최모 씨인가 김모 씨인가 정확히 성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정확히 기억납니다. 저는 뭐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많이 맞는 아이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어린이집은 뭐 각종 먹는 거라든지 교사들 보살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중고등학생은 또 친구들끼리 이런 폭력 이런 것 때문에 참 아이를 키우기가 어려운 대한민국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 최순실. 역시 뭐 최순실도 엄마죠. 학교 폭력에 희생당한 뭐 아이를 둔 엄마인 것처럼 딸 생각에 오열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자,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최 씨가 좀 힘들어해서 잠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라서 한 20분 정도 휴정을 했는데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4개월 동안 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최순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만큼은 최순실을 계속 쳐다봤다고 합니다. 씁쓸한 표정으로 쳐다봤다고 합니다. 이수희 변호사님. 그러니까 역시 뭐 그래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함함한다고. 최순실도 정유라가 그러니까 애틋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여러 복합적인 감정이었을 것 같아요. 뭐 파노라마처럼 이전의 일들도 아마 다 펼쳐갔을 것 같고, 그 무너지기 전에 이렇게 울기 전에 오전 재판에서
딸 정유라가 이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했던 증언, 그 증언 신문 조서가 증거로 제출이 된 거죠. 그거는 엄마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거로 검찰 측에서 제출을 했는데 그때는 좀 격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미성년자인 애를 가지고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다가 오후 다시 재판이 열린 직후에 이렇게 이제 쓰러져서 울었다는 건데 저는 이제 딸과 이런 대척점에 서야 되는 거 내지는 그거보다는 정유라가 그런 증언을 하게 된 가정까지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좀 아픈 마음 그런 것이 표출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거나 최순실 씨가 감정적으로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는 이후에 어떤 심경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거는 어떤 변화의 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뭐 반성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경재 변호인도 변호사 이제 사임을 하고 정유라의 변호인들이 다 사임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변호해 줄 수가 없어요. 왜 검찰에 가가지고 막 없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털어놓으니까 우리 변호인들이 뭐 자신들은 도저히 이 정유라를 방어해 줄 수 없다 그래서 잇따라 사임하니까 그게 또 그럼 누가 딸을 지키느냐라는 이제 그 마음 때문에 최순실이 울었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본인은 이것이 다 이제 국정농단 이 사태가 전부 조작된 것이고 부풀려진 것이다. 억울하다. 이제 이런 입장을 계속 견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펑펑 우는 최순실을 쳐다보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 한 번도 눈길을 안 주다가 이제 이날은 이제 봤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 왜 봤을까요? 글쎄, 순실아 위로해주기 위해서 본 건 아닐 것 같고. 제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그 화면을 법정 상황을 제 영혼으로 유추해 보건데 아마 방금 이 변호사님 말씀대로 딸과의 모정도 있지만 옆에 앉아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약간의 미안함이랄까 복합적인 심정이 녹아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재판이 지금 뭐 상당 기간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을 좀 유추하고 싶어요.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 있을 때 엄마와 나는 편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안중근 의사가 엄마에 대한 미안함을 토로할 때 어머님은 울지 마라. 네 몸은 곧 나라의 몸이다. 이렇게 짧게 한번 그 울림을 주는 큰 울림. 우리도 지금까지 뭐 신사임당 계십니다만은 우리 어머님 하면은 안중근 의사의 어머님을 떠올릴 정도로 많은 운동을 하는 학생들은 이걸 떠올리거든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울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이었나라는 본인의 생각을 자성해보는 계기가 되지. 우리가 자식을 잃는 부모들이 1년에 수십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적어도 역사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순실에게 안중근 의사를 되새겨봐라. 참 반어법적이죠.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최순실에게 뭐 안중근 의사의 그 어머니의 그런 그렇습니다. 마음을 갖기를 그렇습니다. 바란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너무 우리가 무리한 요구를 그분에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윗선지 씨로 사표, 법정 증언한 노태강 나쁜 사람 낙인 찍은 박 눈길 한번 안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태강 문체부 차관이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낙인 찍혔던 과정들에서 쭉 얘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나쁜 사람, 누가 참 나쁜 사람인지 뭐 곧 재판에서 가려지겠죠. 자, 블랙리스트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탁현민, 이준기도 문학의 블랙리스트다라고 하는데 이게 박근혜 정부 얘기가 아니고요. 이명박 정부 때 얘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에서요. 명단 82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 명단 안에는 지금 탁현민 행정관 또 이준기 씨도 좀 들어있었다라고 합니다. 윤도현 씨, 김재동 씨도 있었고요. 관련 소속사가 세무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사방에서 적폐, 사면 초과에 몰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얘기처럼 MB정부에서도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상당수 방송 연예인, 개그맨들이 방송 출연 정지 내지는 프로그램 폐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BBK 문제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자방이라고 불리는 자원비리 관련된 얘기도 다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주요 공직을 맡았던 사람들도 수사 선상에 올랐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좀 있습니다. 자,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 국장님. 지금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상당히 좀 충격적이긴 한데 이 수사의 칼끝이 단순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끌던 국정원의 개혁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그 뒤에서 정말 국정원 댓글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칼끝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갈 것인지 그 밑에서 일했던 수석들한테도 갈 것인지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약간 선선한 공기가 이제 느껴지게 되면 이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오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펼쳐지는 여러 가지 흐름들은 결국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으로 가는 지금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라든지 지금 나온 블랙리스트 문제, 또 이제 롯데 같은 경우 제2롯데월드 허가 관련된 지난번에 문건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다 관련된 최정점에 서 있는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뭔가 이 심도 깊은 여러 가지 수사, 전체적인 흐름들이 그렇게 좀 가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이 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아마 위기의식을 좀 느끼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또 미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 선에서 이걸 볼 텐데, 제가 최근에 만나본 좀 여권 인사도 보면 이 굉장히 이 전 대통령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이제 시간 문제인 측면이 좀 아닌가,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다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BBK 문제, 또 사자방 문제까지 거의 만약에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정말 수사 선상에 오른다면은 과거 50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그때 당시 국가 운영 전반에 걸친 아마 수사가 되고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MB 정부에서 이뤄진 면면을 보면은 뭐 김구라 씨도 있고요, 이준기 씨도 있고 양희은 씨도 있는데 저분들이 광우병 파동 때 반정부 촛불 시위를 하셨던가? 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저분들이 왜 블랙리스트에 올랐는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이 소식은요, 박진아 아나운서 얘기를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과 배우 이준기 씨, 방송인 박미선 씨 등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한류스타로 꼽히는 배우 이준기 씨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걸 놓고 일각에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알고 보니 이 씨는 지난 2008년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한 쓴소리를 SNS에 남겼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같은 해인 2008년에 청산가리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 김규리 씨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에 김 씨는 내가 그동안 낸 세금들이 나를 죽이는 데 사용됐다니 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얼마 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한 신곡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던 가수죠. 이승환 씨는 놀랍게도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이승환 씨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없어 스트레스 받는다며 나 좀 넣어라 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문화예술계를 뒤흔든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파문을 몰고 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이승환 씨는 뭐 박근혜 정부에서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었는데 MB 정부에서는 없어서 좀 서운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블랙리스트 명단에 든 사람이 MB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블랙리스트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MB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권 때는 결정권자인 그 돈을 지원을 해주는 결정권자인 그 문체부에서 한 거고 여기서는 국정원에서 한 겁니다. 여기 유도를 한 거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도 밝혀지기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블랙리스트 자체가 어떤 완장이 돼서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현 정권의 화이트리스트로 변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기에서 지금 블랙리스트에 나와 있는 저 분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리고 또 저기에서 뭐 국정원이 제대로 일을 안 한 건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문화예술 대중문화예술 하는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중들의 이미지로 본인들이 하기 때문에 자신이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하면서 그것도 하나 이미지화됩니다. 그래서 인지도를 높이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와 정치적인 성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이 나의 든든한 우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와 이 블랙리스트를 같은 선상에 놓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분들이 뭐 전부 이렇게 방송 활동을 못한 건 아니고, 그러나
김미아 씨라든지 김재동 씨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가 폐지될 정도로의 영향이 좀 이분들이 있었고. 퇴출이 됐다면은 예. 그 책임은 그 방송사에서 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 방송사도. 근데 이 국정원에서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방송사에다가 전달을 하면 글쎄요, 방송사가 뭐 얼마나 힘이 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와대 권력에서 국정원 권력에서 이러한 문학의 인사들은 좀 방송 출연을 자제해라. 나오지 말게 하라라고 하면 방송사가 왜 간섭하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냅둬라. 이 정도로 우리가 예, 죄송합니다. 우리 언론이 이렇게 자율성을 많이 확보한 건가요? 예. 아니 근데 그 부분은 좀 그렇고요. 예. 국정원이 저걸 MB 정부 때 작성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저 문제가 더 심각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예. 국정원이라는 기관 자체의 존재의 이유와 저 부분이 전혀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사실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 부분에 굉장히 깊숙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한 또 단면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 부분은 뭐 굉장히 좀 문제가 더 심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곧 결혼 1주년인데 허망하게 여고생 무면허 운전이 만든 비극이다라고 하는데요. 한 달 뒤면 결혼 1주년인데 6개월 된 아들을 두고 이렇게 허망하게 가다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여고생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해서 이 킥서비스 배달 기사가 숨졌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사건인데요. 지난 10일 새벽에 강릉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여고생 김모양이요, 어머니의 승용차를 몰래 끌고 나와서 친구들하고 운전을 하다가 운전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를 냈습니다. 그 피해자는 참 6개월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킥 서비스 오토바이 운전기사였다고 합니다. 10대 무면허 사고에 계속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아이만 내렸어야 하차 못한 엄마 태운 채 정거장 달린 버스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